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사연을 신청하기 위해 글을 쓰는 지금도 제가 겪게 된 일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있을 만큼 큰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7년 전 어느 날 저희 집안에 갑자기 닥친 불행은 엄마의 교통사고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다가 신호 위반을 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엄마의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었죠. 척추신경계에 손상이 왔는지 전신불수 판정을 받게 되었고 저희 가족이 받는 정신적인 고통은 상당히 크게 다가왔었죠. 회복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은 조금의 기적도 바랄 수가 없을 만큼 절망을 안겨주었어요. 엄마의 옆을 지켜주시던 아빠는 잠 한숨 못 주무시면서 그래도 분명 좋아질 수 있을 거라며 매일같이 온몸을 주물러 주었고 2년의 병원 생활을 끝으로 태어난 엄마는 집에서 아빠의 보살핌을 받으셨어요. 저희 부부가 아빠에게 생활비를 대주면서 금전적으로 최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해드렸죠. 남편한테 정말 고마웠던 건 저희 삶도 빠듯한데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뒤에서 도와주는 모습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도와주는 걸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계시다가 엄마의 몸은 절대로 회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어느 날부터 시댁에 모임이 있거나 명절 때만 되면 시부모님께서는 항상 저희 가족에게 불만을 털어 놓으셨고 이런 안 좋은 감정의 골이 결국 상처로 남게 되었죠. 항상 제 편이 되어주던 남편은 중간에서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희망이 없는 저희 엄마의 수발을 어떻게 평생 들어야 하냐며 저에게 남편을 그만 놓아달라고 결국 눈물까지 보이시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저 또한 시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많았어요. 결국 엄마가 전신불수가 된 지 3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남편한테 이혼 얘기를 꺼내게 되었고 저희 가족의 불행을 남편에게까지 짐을 얹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헤어지는 건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절대로 등 돌릴 일은 없을 거라고 이혼하자는 말을 거부했어요. 남편이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걸 시모도 알게 되자 결국 참아왔던 불만이 터져버리게 되었고 저희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너희 집안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을 망치게 됐다고.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갈라서라. 내가 이런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건데? 안 싸더니 눈만 제대로 뜨고 걸어 다녔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지. 아들, 너는 엄마의 가슴에 못을 박고 싶은 거니? 오늘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온 거니까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말아라. 내 아들 인생 구하려고 오늘 작정하고 왔는데 이대로 돌아가면 또다시 너희 집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잖아.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그 손부터 놓으세요. 이 사람 머리채 잡는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요. 우리가 하루 이틀 지켜본 것도 아니고 벌써 3년이나 지났다. 앞으로의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버텨야 하는 건데 너 정말 이런 식으로 평생 살아갈 거니? 아버님,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도 그동안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왔고 이 사람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저녁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도 한다고요. 최대한 신경 쓰지 않게 해드리려고 잠잘 시간 쪼개가면서 살고 있는데 그냥 좀 놔주시면 안 돼요? 저도 아버님 어머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쳐버렸다고요. 그니까 그만 갈라서라는 말을 하는 거잖냐. 너희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대충 알아보니까 전신불수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제로에 가깝다더라. 그냥 평생 누워서만 살아야 되고 날이 가면 갈수록 병원비는 더 많이 깨질 텐데 그걸 내 아들이 감당해야만 한다는 게 나는 너무 화가 난다고. 나까지 쓰러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눈앞에서 도장 찍고 내일 바로 법원으로 찾아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둘 중 하나는 세상 떠나게 될 줄 알라고. 사돈 어른도 몸이 많이 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힘겹게 안사돈을 보살피고 있을 텐데 나중에 과로로 쓰러지거나 예상치 못하게 몸에 문제가 와서 입원이라도 하게 된다면 아들 너는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하려고? 그때도 지금처럼 몇 빠지게 돈 벌어서 사돈댁 생활비 충당해주면서 평생 간호만 하다가 인생 종칠 거니? 내가 널 낳아준 게 수발 들라고 10달 배 아파서 낳아준 것 같아? 일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서둘러서 발 빼고 각자 살 길 알아서 찾도록 해라. 너희 부모 일을 내 아들이 짊어지게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경고할 때 좋게 해결하는 게 더 큰 피해를 막는 길이다. 시모는 무서울 정도로 얼굴을 붉히시며 저를 압박하셨어요. 남편은 이런 상황들을 서둘러 진정시키려고 시부모님과 따로 대화 좀 하고 오겠다면서 두 분을 모시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치고 간 자리에는 시모가 집어던진 물건들과 헝클어진 제 머리만 보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너무 괴로웠던 나머지 결국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몸이 전신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본 저는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 동안 들어오지 않았던 남편은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어요. 녹초가 된 모습으로 힘겨워하던 남편은 곧장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버렸고 혼자서 모든 걸 애쓰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는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많은 생각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제가 선택한 건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하는 거였고 아침 일찍 출근을 하려는 남편을 불러 서류 봉투를 건네 주었습니다. 저는 이게 옳은 결정인 것 같아 남편을 그만 놓아주려고 했었는데 제 앞에서 이혼 서류를 찢은 남편은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이 튀어나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께 저희 부부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는 방해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게 된 거였죠. 남편이 전날에 시부모님과 한참 동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설득을 시킨 끝에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되셨는지 저희 부부의 문제를 더 이상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가 열심히 살겠다는 걸 받아주셨다는 거에 감사했었고 그렇게 앞만 보며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엄마가 전신불수가 된 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어느 날 퇴근하자마자 집이 아닌 부모님의 집으로 향하게 됐는데 그날이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깜짝 방문을 했었죠. 보통 때라면 먼저 연락을 드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들어갔었지만 그날은 택배가 온 것 마냥 초인종을 눌렀고 집안에 계신 아빠가 누구시냐고 물어보시길래 택배가 왔다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말씀드리자 아빠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웃으면서 아빠 앞에 나타나는 순간 갑자기 문을 쾅 하고 닫아 버리셨습니다. 많이 당황하셨는지 아빠의 얼굴은 상당히 놀라신 듯한 얼굴 표정이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는데 안쪽에서 걸쇠로 문을 걸어 잡으셨고 아빠의 행동에 당황한 저는 많이 놀라신 듯한 아빠에게 결혼기념일 선물을 가지고 왔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아빠는 잠깐만 기다리라는 말 한마디 던지시곤 바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가 거친 숨을 고르시면서 현관문을 열어주셨고 온몸에는 땀으로 맺혀 있길래 왜 문을 빨리 안 열어줬냐고 여쭤봤어요. 아빠는 집안이 엉망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며 대충 정리를 하셨다며 저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죠. 엄마는 요즘 어때요? 아직까지도 예전과는 다를 게 없죠? 하루빨리 몸이 괜찮아져야 할 텐데 병원에서는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하셨죠? 이제 병원도 가지 않을 생각이다. 오히려 병원에 가면 희망마저 빼앗기고 오는 기분이라 나도 더 지치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약만 타서 먹이려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장난 안 쳤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 엄마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 없이 나타나면 하던 일을 중단해야 되고 나가야 하니까 많이 곤란하네. 너희 엄마가 지금 자고 있어서 잠깐 얼굴만 보고 나오는 건 괜찮긴 한데 요즘 들어 몸이 더 안 좋아졌는지 잠을 잘 못 자서 겨우 깊은 잠에 빠졌거든.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네가 보고 싶다면 살짝만 보고 오던지. 그리고 이제 매번 안 찾아와도 된다. 너도 생활이 있고 애들도 돌봐야지. 김서방도 챙겨야 하는데 사부인한테 또 안 좋은 말 듣기라도 하면 어쩌니? 여긴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이만 들어가 봐라. 그래도 우리 딸이 아빠 엄마 결혼기념일 잊지 않고 챙겨줘서 정말 고맙다. 나중에 시간을 다시 잡든지 하자. 너희 엄마도 네가 제일 걱정이라고 하더구나. 엄마는 전신을 움직이지는 못하셔도 얼굴의 감각은 살아있으셔서 대화를 주고받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만약 얼굴에까지 이상이 생겼었다면 더 많이 힘들었었겠죠. 아빠가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으셨던 것도 엄마와 대화가 되기 때문에 힘드셔도 이겨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가 잠에서 깨지 않게 하기 위해 볼일만 끝내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아빠의 부탁으로 저는 2번 다시 깜짝 방문은 하지 않았었죠.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식당 일을 하며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지방 출장 뷔페 의뢰가 들어와 제가 없는 동안 남편이 저 대신 빈자리를 채워줘야만 했었어요. 남편은 저보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잘 다녀오라고 안심을 시켜줬었죠. 일 처리가 빨리 진행이 되면 당일 저녁에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어쩔 수 없이 다음날에 올라와야만 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찍 올라올 수 있었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차에 펑크가 나서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카센터에서 차 수리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오랜 세월 함께 알고 지내던 둘도 없는 친구였죠. 평소에도 자주 만나고 연락도 주고받았었기 때문에 그날도 별 생각 없이 친구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었고 제가 믿지 않자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준 걸 확인하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네요. 사진 봤어? 내가 왜 이런 걸로 너한테 쓸데없이 거짓말을 하겠니? 잠깐만 기다려봐봐. 좀 더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으로 다시 보내줄게. 어때? 확인해 봤어? 확실히 너희 엄마 맞지? 내가 하루 이틀 어머님 뵌 것도 아닌데 딱 보면 바로 알지. 전신불수라더니 어떻게 백화점을 활보하며 다니실 수가 있니? 여보세요?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나보다 네가 더 충격을 받았겠지. 7년을 누워 계셨던 분이 저렇게 멀쩡히 돌아다니시는데 얼마나 놀랐겠어. 내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지금 거기 어디야? 정확한 주소 좀 문자로 보내줘. 그리고 미안한데 계속 미행 좀 부탁할게. 때마침 타이어 수리도 끝이 나서 친구가 보내준 주소로 서둘러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다음 출장 뷔페 일정이 잡혔다면서 제 트렁크에 실려있던 식기들과 용품들을 서둘러 받길 원했고 서둘러 출발해야 된다는 사장님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식당에부터 들려야만 했습니다. 원래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제가 식당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저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었고 출장 뷔페라는 일이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집에만 계시는 저희 엄마가 답답하실까봐 바람이라도 쐬어드리고 싶어서 식당 일을 배우기 시작했었죠. 그렇게 저 나름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면서 엄마를 위해 삶의 변화까지 줬었는데 친구의 전화 한 통에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진 속에 담긴 엄마의 모습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왜 저를 속여왔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힘겹게 한 걸음 떼시는 게 아닌 너무 자연스럽게 걷고 계신 모습이 제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그렇게 저는 식당에 먼저 들려 식기들을 전부 내려놓은 뒤 친구가 보내준 주소로 다시 급하게 달려갔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 도착하니 저를 발견한 친구가 손짓을 했고 몸을 숨겨 손가락으로 가르친 곳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온 매장에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온 엄마는 전신 거울을 보면서 흡족해 하시는 모습이 제 두 눈에 들어왔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습에 경악을 했고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는데 그 순간 엄마 옆에 나타난 또 다른 한 사람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17년을 한 입을 덮고 살았던 남편이 엄마 옆에서 옷이 잘 어울리신다며 미소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건 바로 저희 아빠였습니다. 부모님과 남편은 새 옷을 입고 쇼핑을 즐기고 있는데 그 모습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는 분명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의 몸이었는데
어떻게 멀쩡히 돌아다닐 수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앞으로 튀어나가 남편과 부모님께 그동안 저를 속이고 있던 거에 화를 내고 싶었지만 왜 저 몰래 이런 일들을 꾸며왔는지 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 증거물만 모아 두었고 그날 이후 부모님과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에 모든 걸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 때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연기를 하면서 결정적인 진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에서만 지켜보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주말에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부모님 집에서 주말을 보내면서 좀 더 정확한 무언가를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고 남편과 아빠는 자주 얼굴 보는데 제가 힘들까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며 거부했었지만 강하게 밀어붙여 친정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죠. 엄마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누워 계신 상태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런 엄마를 유심히 바라보던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며 온 신경을 남편과 부모님한테 향했었죠. 그렇게 묵묵히 때를 기다리고 있자 늦은 새벽에 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이 몸을 일으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방문을 살짝 열고 문틈으로 남편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남편은 부모님의 방문을 두드렸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방문이 바로 열리는 순간 남편이 방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저도 서둘러 부모님 방문 쪽으로 걸음을 옮겨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고 먼저 입을 열은 남편의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부모님이 저를 속여왔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저 혼자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거에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장모님, 요즘 너무 돌아다니신 것 같은데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이러다 걸리면 남은 3년 동안 보험료 못 타 먹는다니까요. 장모님 하고 싶으신 거 3년 뒤에 하세요. 그때 기적처럼 몸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다고 천천히 상황을 좋게 만들면서 모두를 속이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웬만하면 집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을 지금까지 따라주셨으니 7년간 보험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 저 사람 행동이 좀 의심스러워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렇다 할 액션을 주지 않아서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거든요. 7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오늘 보여줬잖아요. 장인어른께서 많이 힘드실까봐 짐이 되기 싫어했던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장인어른 집에서 자겠다고 하겠어요? 앞으로의 행동을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아무리 동네를 벗어나셨다고 해도 보는 눈은 많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걸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지우 엄마한테도 전부 설명해 주고 싶었지만 저 사람 성격상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적발되면 징역을 면하지 못하니까 보험료 지급이 끝나기 전까지는 조금만 더 조심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세요. 이러다 정말 징역 살면 어떡해요? 아유, 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나. 그래도 바깥바람 쐬니까 그나마 좀 살겠더라. 그래도 내가 사위 하나는 잘 둬서 그동안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었네. 당신 때문에 요즘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한 줄 알아? 이러다 정말 걸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저번에도 우리 결혼기념일이라고 했을 때 갑자기 찾아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그날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잖아. 만약 그때 방에 들어가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생각도 하기 싫은 순간이었다고. 왜 사람들이 범행을 저지르고 결국 잡히는지 알아? 쓸데없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는 거야. 당신 마음 이해하겠는데 웬만하면 3년간 집에서 조용히 지내야 돼. 사위 말 들어서 나쁠 것 없다고. 보험 설계사 말을 믿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누가 보면 내가 처음부터 거짓말 한 걸로 알겠어. 당신도 내 몸 전체가 움직이지 않았던 거 두 눈으로 봤었잖아. 그때 의사가 뭐라고 그랬어? 나는 가망이 없다고 했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온몸의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거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건 나에 대한 보상인 거라고. 장모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많은 혜택 받으실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3년 뒤에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동안 써왔던 게 있는데 갑자기 보험료가 끊기면 적응이 안 돼서 많이 힘들지도 모르잖아. 다른 방법 없는 거야? 있기는 한데 이건 두 분의 허락이 좀 필요해서요. 그동안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그 사람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놓긴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만약을 위해서 가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지우 엄마를 세상 떠나게 하려고 가입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생명보험? 얼마나 가입이 되어 있는 건데? 솔직히 매달 보험료 찔끔찔끔 받는 거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생명보험은 일시불로 당겨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당신은 지금 우리 딸을 사고사로 위장하자는 거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집에나 박혀 있어. 3년이나 타먹을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그렇죠. 아직 3년이나 남았으니까 그동안 생각할 시간은 많아요. 말 그대로 보험일 뿐이잖아요. 사람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남편과 부모님의 말에 경악을 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핸드폰에 녹음된 파일을 들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는 제가 방 안에서 자고 있는 줄 알고 더욱더 대범하게 행동을 하면서 거실을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부모님은 제가 보험료를 타먹으려는 잘못된 행동을 보게 된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성격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는지 저한테는 비밀로 하고 있었죠. 그리고 예전에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려 했다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던 것도 부모님한테 보험료가 나오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어느 정도 일부를 시부모님께도 드리고 있었다는 것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시부모님께 들어가는 보험료의 일부를 아깝게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놨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엄마의 흥분을 가라앉혀주고 있었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을 한 것도 충격인데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엄마의 한마디에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모든 걸 돈으로 바라보신 엄마는 3년 뒤를 걱정하면서 제가 모르는 생명보험의 혜택에 대해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방 안에서 모든 걸 듣고 있다는 걸 모르는 가족들은 거실에서도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동안 저한테 모든 사실을 숨긴 것도 모자라 또 다른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남편과 부모님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저는 경찰서에 몰래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실 밖으로 나올 거라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족들은 방문을 활짝 열며 튀어나온 저를 보곤 경악을 하면서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던 엄마는 그 자리에 멈춰서선 움직이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남편이 저에게 천천히 다가와 전부 다 설명하겠다면서 저를 잡으려 하길래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버린 뒤 그동안 저를 속인 거에 대해 화를 내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내 말부터 들어봐. 이건 우리 가족이 모두 잘 살기 위해 그랬던 것뿐이야. 당신이 알게 되면 모든 게 물거품 될까봐 숨기고 있었던 거라고. 네가 원래 거짓말 못하고 항상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굴러 들어올 돈도 못 받게 될까봐. 그래서 지금까지 비밀로 하고 있었다. 어찌됐든 나는 사고가 났었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전신불수가 된 건 맞았잖아. 그래서 그에 따른 포상금을 받는 건데 이렇게까지 열낼 필요 뭐가 있어. 이제 그만해라. 그래요? 그럼 제 생명보험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제가 남도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인데 어떻게 돈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너 그건 또 언제 들은 거냐? 그냥 생명보험일 뿐이잖아. 내가 너를 헤아려 하겠니?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죠. 제 동의 없이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놓았다는 건 3년 뒤에 보험료 지급이 끝나면 그 다음은 제 차례라는 거잖아요. 남편은 흥분한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저는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그리고 잠시 뒤 제가 도움을 요청했던 경찰분들이 부모님의 집에 초인종을 눌렀고, 제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에 놀란 부모님과 남편은 당황해하며 도망치려 하길래 서둘러 현관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양가 부모님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7년간 전신불수로 연기를 하면서 받은 보험금이 계획적이었다는 것과 저에게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해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는 거에 결국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부모님을 처벌했다는 것도 마음에 안 좋았지만 7년간 저를 속여왔었다는 거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었죠. 그리고 만약 제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나갔다면 남편은 저 몰래 들어놓은 생명보험금을 타먹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더 큰 일을 계획할 수도 있었다는 거에 지금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과 부모님은 3년의 징역이 내려진 상태이고 시부모님은 6개월의 징역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 아마 저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겠죠.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사연을 쓰는 동안에도
온몸이 떨려올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머릿속이 백지화가 되어 버렸네요. 전신불수로 보험금을 타먹은 것도 모자라 저까지 헤아려 했던 그 사람들과 두 번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부모님과 남편을 위해 살아왔었는데 지금은 한순간에 저 혼자가 되어 버렸네요. 잘못된 행동은 결국 그에 따른 파국을 맞게 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융통성 없이 올바름을 추구한다며 부모님과 남편도 답답함을 호소했지만 분명 제 결정이 옳았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하나뿐인 외동딸을 사위에게 보낸 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기별도 없어 맘먹고 사돈집을 찾아갔었는데 대문 앞에서 보였던 제 딸의 모습을 보게 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처절한 응징을 시작하게 되었죠. 지금 현재 법적으로 처벌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년 전에 제 딸이 결혼하고 싶다는 남자를 소개해 준 적이 있었어요. 적지 않은 나이에 그래도 좋은 남자를 만났다는 거에 감사할 뿐이었죠. 사위는 제 딸에게 정말 잘했었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 딸만 잘 챙겨주길 간절히 바랐었죠. 사위가 경제적으로 많이 부족했었지만 저희 집안이 어느 정도 뒤에서 지원해 줄 정도는 됐었기 때문에 사위 하나 보고 제 딸을 보냈었어요. 사돈댁도 잘 챙겨주는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볼 때면 그늘진 모습이 아니라 밝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 저 또한 마음이 놓였었고 그만큼 저도 사위에게 더 잘해주려고 신경을 많이 써줬었죠.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주말에 제 딸과 사위가 저희 집에 놀러와서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딸의 얼굴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군요. 얼굴 표정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었던 저는 걱정이 많아 보인다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그렇게 알게 된 딸의 고민은 시댁에서 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이었죠. 사돈댁에서 생활을 한다고? 아니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사돈댁에서 지낸다는 거야? 김서방,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아, 그게요. 상황이 좀 복잡하긴 한데 저희 엄마가 요즘 들어 우울증이 많이 심해지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이 사람과 결혼하기 전까지 저와 단둘이 지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셔서 그런지 점점 우울증이 심해지셔서 약까지 복용하고 계시거든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딱 봐도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의 입장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라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고요. 안 싸더니 많이 힘들어 하시나? 그래도 멀쩡한 집 놔두고 사돈댁에서 생활하는 게 쉬운 건 아닐 텐데 꼭 그 방법 말고는 없는 거야? 사돈은 뭐라고 하시는데? 그렇잖아도 이 문제 때문에 며칠 전에 어머님 댁에 다녀왔었어. 계속 사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적응할 시간 동안만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거절을 하기에도 곤란한 상황이라
이 사람과 조금 더 대화를 해본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겠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좋으신 분인 건 알겠는데 같이 산다는 게 아무래도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생활에 불편한 점들도 많을 테고 여러 가지로 부딪히게 되는 것들이 생길 것 같아요. 당연하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 문제인데 오히려 더 크게 역효과가 올 수도 있다. 내 생각엔 같이 생활하는 것보단 사돈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좋아하는 취미 생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제가 그런 것도 말씀드려 봤는데 집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세요. 방 안에 혼자 계시면 우울증 증상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저번에는 집에 혼자 계시는 게 힘드셨는지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엄마도 우울증 증상이 오래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증상을 완화시켜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변한 생활에 적응을 하기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사부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내 딸의 생각이 우선일 것 같네. 자네는 상관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딸은 사부인을 어려워할 테고 눈치를 안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지내는 건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 주위에서도 이런 문제로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되는 걸 상당히 많이 봤거든. 그러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 일로 불화가 생기는 것보다는 사부인이 우울하고 힘들어도 같이 사는 건 나는 반댈세. 남편도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또한 겉으로는 표현을 많이 안 했지만 제 딸이 사돈댁에 들어가 시집살이 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였었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지속적으로 신경이 쓰였던 저는 딸과 따로 만나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사위가 옆에 있어서 제대로 속마음을 꺼내지 못한 것 같아서 퇴근길에 잠깐 얼굴을 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엄마는 사돈댁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데 너도 엄마랑 같은 생각이지만 김서방 때문에 거절하기도 힘들어서 그런 거지? 솔직히 그이랑 어머님 앞에서 딱 잘라서 싫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이도 당분간 같이 생활하고 싶어하는 눈치고요. 저도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될 줄 몰랐거든요. 약까지 복용 중이시라 저도 속마음을 꺼내기가 힘들어요. 잠시만요.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처음 결혼했을 당시 딸의 얼굴은 상당히 밝았었는데 이 문제로 점점 힘들어하는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딸의 입장에서도 선뜻 싫다는 말을 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사돈을 따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날 이후 며칠 뒤 사돈에게 따로 연락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결혼식 이후 처음 마주한 사돈과 저는 서로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은 뒤 저희 가족이 가진 고민에 대해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고 딸의 입장을 설명해 줬어요. 아무래도 제 딸이 사돈집에 들어가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사위와 갑자기 떨어져서 지내시다 보니 허전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지 않을까요? 사돈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애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등산이 취미라고 하셨는데 그런 모임 같은 것도 가져도 되고 그 안에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냐에 따라 사돈의 삶의 질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꼭 제 딸과 사위가 사돈집에 들어가서 살길 원하시나요? 둘이 한창 신혼이고 서로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을 텐데 사돈이 애들을 생각해 주신다면 같이 사는 건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킬 것 같아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저는 뭐 쉽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오죽 힘들었으면 애들한테 도움을 청했겠어요. 저도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사돈이 말한 대로 며느리가 불편해 할 수도 있다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우울증이라는 게 마음처럼 쉽게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혼자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세상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우울증이 심하게 찾아오는데 이런 상황들을 제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돈이 방금 저한테 등산이 취미니까 모임 같은 거 가져보거나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셨죠? 사돈이 말씀하신 거 이미 전부 다 해봤고 지금도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 삶이 전체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주 잠깐의 즐거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세상 떠난 그 사람 대신 아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이 많이 있어서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견디기가 힘든 줄 아세요? 그만큼 저도 제 아들에게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세월이 길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저 말곤 아무도 모르죠. 사돈은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도 참 난감했었죠. 위로를 해드리기에는 사돈의 입장을 받아들여주는 것 같아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닌데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는 모습이 그동안 사돈 혼자 마음고생이 심했었다는 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지만 제 딸이 사돈댁에 들어가 사는 건 좋은 선택은 아니었기 때문에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사돈을 보면서 말을 아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는 제 딸이 사돈댁에 들어가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한 뒤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사돈이 헤어지고 난 몇 시간 뒤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사돈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입원한 병원을 가보니 사돈은 이 세상과의 작별을 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는 걸 듣게 되었어요. 혼수 상태에 빠진 사돈을 보고 있으니 그제서야 우울증이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알 수 있었고 제가 너무 단호하게 말을 한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던 가족들에게 저는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몇 시간 전에 사돈과 만났었고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서로에게 상처만 되는 일들이라 같이 사는 건 반대한다고 말했었는데 그게 사돈에게 상처로 돌아온 것 같다며 사위와 제 딸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사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눈물을 훔쳤고 딸도 걱정이 많아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눈을 뜬 사돈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거에 원망을 하면서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냥 세상 떠나게 놔두지. 왜 나를 살리겠다고 병원까지 데려온 거야? 어차피 혼자인 거 일찍 그 사람 뒤를 따라가려 했는데 내 계획이 전부 틀어졌잖아. 엄마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못 본 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울증이 심해서 조금이라도 엄마한테 변화가 느껴진다면 조심하라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저한테 사랑한다고 그동안 미안했다는 문자를 보내시면 걱정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의사가 조금만 늦었어도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다시는 이런 행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장모님, 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정말 고민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따로 지내야 될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제 두 눈으로 엄마가 세상 떠나실 뻔한 걸 목격했는데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도 모른 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고 아들인 제가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 엄마가 손목 수술로 생활 자체가 불편하신데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이미 확고하게 결정을 내렸어. 당신이 싫다고 해도 나는 엄마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아. 더는 엄마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사위는 괴로워하고 있는 사돈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우울증이 심하면 평범한 사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행동을 저지른다고 듣긴 했었지만 눈앞에서 실제로 보게 되니 저와 남편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게 한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게 된 사돈은 사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뒤를 제 딸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저와 남편은 그 모습을 보는데 차마 말릴 수 없었고 앞으로 제발 별일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어요. 그렇게 사위와 제 딸은 사돈댁에서 지내게 되었고 저는 그런 딸이 걱정되는 마음에 수시로 전화하면서 별일은 없었는지 항상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전화하면 사돈이 잘 대해준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상황을 지켜보면서 두고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딸과의 전화통화가 쉽지 않더군요. 문자로는 바로바로 대화가 되는데 전화 연결만 하면 받지 않길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었죠. 그냥 문자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딸의 말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건지 답답하기만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도 안 되고 문자를 해도 답장도 오지 않아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사위와 결혼을 하고 우울증 때문에 병원까지 다녀왔었던 사돈이 또 다른 돌발 행동을 할까봐 걱정이 돼서 제 딸은 어쩔 수 없이 사돈댁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떠한 기별도 없으니 걱정이 되는 건 당연했었어요. 그래서 맘먹고 사돈집을 가게 됐는데 조용히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몸을 숨겨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전부 제 핸드폰으로 담고 있었어요. 절대로 그 인간들을 용서할 수 없었고 온몸이 분노로 가득 차 부글거리고 있었죠. 너는 우리 집에서 생활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적응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니? 내 우울증이 또 터지면 그건 다 너 탓인 줄 알고 있지?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려고 저를 며느리로 삼으신 거예요? 차라리 그이랑 이혼할게요. 그이랑 단둘이 사시면 되잖아요. 쓸데없는 말 할 시간에 벌써 반일 끝냈겠다. 내가 지금 손목이 다 낫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건데 뭐가 문제인 거야? 저를 며느리로 생각해주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이런 생활을 하려고 그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만 핸드폰도 돌려주세요. 제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동안 그냥 저 부려먹으려고 우울증 핑계 대신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약만 타놓으시고 아예 입에도 안 드시잖아요. 내 아들이 다시 들어오고 나서 우울증이 좋아졌으니까 약을 안 먹은 거지. 그리고 왜 쓸데없이 사돈한테 입을 나불거려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들어? 내가 처음부터 좋게 얘기했잖아. 그냥 들어와서 살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든 건 다 너 탓이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입이야. 함부로 놀리면 인생이 두 쪽 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냥 조용히 들어와 살면 얼마나 좋아. 한번 들어왔으면 절대 나갈 수 없으니 그렇게 알아. 그동안 연기하시느라 정말 힘드셨겠어요. 몸이 안 좋다고 저한테 휴직계까지 내라고 해서 저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3달 동안 무급으로 일을 쉬기까지 했는데 제가 노력하는 건 보려고 하지 않으시고 엄마한테 속마음 얘기했다고 그걸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세요? 저 더 이상은 어머니 며느리로 못 지내겠어요. 그만 집으로 돌아갈 거니까 제 핸드폰 당장 돌려주세요. 저희 엄마가 걱정하신다고요. 법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너 내가 얼마나 무서운 인간인지 아직 느끼지 못한 것 같은데 한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끝인 거지. 누구 앞에서 법을 운운하고 있어? 그냥 너는 조용히 시키는 거 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알아? 내 손목에 이 상처 우울증 때문에 생긴 건 줄 알아?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제 딸과 사돈이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모든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사돈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기 아들과 같이 살려고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일부러 저지른 거였어요. 제 딸도 사돈의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돌변한 모습의 사돈을 보며 온몸을 떨고 있는데 더는 안 될 것 같아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사돈이 제 딸을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 강하게 패대기 쳤고 돌담에 걸려 무방비 상태로 넘어진 딸은 그대로 화초밭 돌틈에 머리가 꽂히고 말았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된 일이라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미동조차 하지 않는 제 딸을 끌어안은 채 정신을 차리라고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런 저를 보고 놀란 사돈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천천히 뒷걸음질 치더니 어디론가 급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일단 쓰러진 딸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둘러 119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응급실로 향하는 모습을 본 뒤 현재의 상황을 남편한테 알렸어요. 그리고 저는 사돈이 도망친 길을 따라 뒤쫓기 시작하면서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사돈은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어 보여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경찰분들의 도움이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잠시 뒤 경찰들이 도착을 해서 좀 전에 상황을 설명해 준 다음 제가 녹화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경찰들은 사돈을 찾기 위해 동네 이곳저곳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사위는 제가 있는 곳으로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저는 사위의 얼굴을 보자마자 뺨에 손을 올려 치면서 이 모든 게 사위 탓이라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죠. 사위는 고개를 떨군 채 저에게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터라 저는 사돈을 조금도 용서해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네 구석구석을 수색한 끝에 사돈이 숨어 있던 곳을 찾을 수 있었어요. 너무 황당한 곳에서 발견이 된 터라 저희는 그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사위는 그런 사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지금 농수로에 숨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오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동안 저한테 보여줬던 것들이 전부 다 거짓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왜 너한테 거짓말을 해?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짓으로 살아간 적이 없다. 나는 우리 아들과 같이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행에 옮겼던 것 뿐이라고. 그래서 결국 너랑 내가 같이 지낼 수 있게 됐잖아. 거기에 덤으로 우리 집안일을 해줄 며느리까지 얻었고 엄마가 단호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없었어. 엄마는 아무 잘못 없다.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 며느리 잘못이야. 당장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해? 네가 지금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내 딸이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머리에 큰 상처가 나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농수로 안에 숨어 있는다고 제가 없어지는 줄 알아? 김서방, 자네 엄마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자네랑 내 딸이 함께 사는 꼴을 보기 싫어서 우울증이라며 손목에 난 상처까지 전부 다 일부러 그랬던 거라는데 자네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래도 자네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 거야? 사돈은 길게 뻗어있는 농수로 터널 안으로 계속 들어갔어요. 경찰들은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생기게 될까봐 최대한 설득시켜서 밖으로 나오게끔 유도하고 있었지만 사돈은 절대로 나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사돈은 더욱더 깊숙이 농수로 터널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사람 키만한 농수로에 물이 허리까지 차 있어서 자칫하다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돈은 경찰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구조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사위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사돈이 빨리 밖으로 나오길 재촉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농수로 밖으로 나온 사돈은 물을 상당히 많이 먹었는지 헛구역질을 하면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사돈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어요. 주변 분들이 저와 사돈을 뜯어 말렸고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더욱더 난리를 치고 말았죠.
그런데 갑자기 사돈이 사위의 뺨에 손을 수차례 올리는 돌발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네가 시키는 대로 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 조장의 버릇을 잡아놔야 기가 죽어서 알아서 기어 다닐 거라며.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네가 그래도 나이 먹으면 집안일 해줄 사람 필요하다고 해서 며느리 하나 들이면 삶이 편해질 거라는 말에 엄마가 무슨 짓까지 저질렀는지 아냐고. 괜히 몸만 상하고 일만 커져 버렸잖아. 그냥 우리 둘만 조용히 살면 되는 거였는데 순진한 여자 하나 꼬드겼다고 내 삶이 앞으로 편해질 거라더니 지금 이 꼴이 뭐냐. 네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꾸민 거니까 나 대신 네가 처벌받아라. 나는 절대로 교도소 같은데 들어갈 마음이 없다. 왜 이게 제 탓이에요? 엄마가 먼저 저한테 한탄 하셨잖아요. 사는 게 힘들다고 온몸이 쑤시고 살림하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 며느리 하나 들어오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셔놓고 왜 애를 잡고 그래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아시면서 그 사람을 막대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게 될 거라는 거 몰랐어요?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껍질 같은 사돈과 사위의 충격적인 말들에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사위는 자기 엄마의 편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제 딸을 꼬셔서 결혼까지 했던 거고, 사돈 집에서 생활하기 위해 없는 우울증을 만들어 충격적인 행동까지 저지르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인 거였죠. 그 인간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고, 서로 잘못이 없다며 부인하는 그 인간들 앞에 서서 양손으로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으며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소리를 질러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지금 현재 제 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다행인 건 가벼운 뇌진탕 정도로 끝나서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지만 한번 다치게 된 몸이라 앞날이 걱정이 되네요. 저희 가족은 그 인간들을 조금도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자기들 편하자고 그런 일들을 꾸민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봐주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고 했지만 이미 제가 녹화한 영상이 있고 딸의 증언이 있으니 저희 쪽으로 유리한 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마음 같아서는 두 사람 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만들고 싶지만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게 법적 처벌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그 인간들에게 벌을 내려주기 위해 현재 이름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이 나락으로 간다더니 저희 가족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져 버릴 뻔 했었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놈은 자기 엄마가 구속된 거에 대해 마음이 아팠는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후 혼자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다리 위에서 떨어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신경 손상이 심해 평생 장애를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을 구속된 사돈에게 전부 다 설명했어요. 사돈은 자기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며 애원하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오열을 하길래 한마디 던지고 나왔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값에 대해 전부 받고 나와서 자기 아들 얼굴 보라고 했어요. 자식이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징역이 확정이 되면 형을 받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선처를 해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딸이 세상을 떠날 뻔했던 상황이었는데 용서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더 처절하게 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를 때까지 응징을 멈출 마음은 없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이 받은 상처와 아픔을 그 사람들도 똑같이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에 사돈의 형벌이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사위의 상태는 점점 악화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들의 대가가 얼마나 큰 일을 초래하게 됐는지 평생을 뉘우치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결혼을 했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는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자신의 일에 언제나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그 사람을 선택했던 건데 연애할 때와 결혼 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예전에 시부모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빚이 생겨서 남편도 그 빚을 갚기 위해 가족을 도와야만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보다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거였죠. 그 사실을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알게 됐지만 제가 집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결혼식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 다녀온 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전화를 하셔선 할 말이 있다며 저녁에 잠깐 얼굴을 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퇴근 후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시모는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시댁 식구들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시모가 왜 저를 보자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시댁 집안과 같이 합치자는 말을 갑자기 꺼내셨어요. 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많이 당황스러웠니? 그런데 보다시피 우리 집 좀 봐봐라. 너무 낡아 빠져서 살짝만 툭 쳐도 무너질 것처럼 너무 오래됐잖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집이 둘이 살기에는 좋겠지만 아파트가 그 정도 시세면 차라리 처분하고 살짝 외곽 쪽으로 나와서 전원주택을 짓는 게 어떻겠니? 그럼 너희도 새 집이고 우리도 새 집에서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파트 생활하는 것보다 전원주택 생활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트러블도 없어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잖아. 같이 생활하면 시애미가 매 끼니마다 밥도 챙겨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니? 너희들 방해되지 않도록 출근하면 내가 그때 집안 청소까지 싹 다 해주고 서로 필요한 부분들 챙겨주면서 같이 생활하면 이보다 더 좋은 가족이 어디 있겠니? 제가 그쪽으론 아직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회사랑 가까워서 선택한 건데 외곽 지역으로 빠지면 출퇴근 시간에도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서 고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했으니 이 사람이랑 대화 좀 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웬만하면 최대한 좋은 방향 쪽으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며느리 네가 후회할 일은 없을 거다. 우리 집이 얼마 되진 않지만 처분하고 보태줄 테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라.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니고.
앞으로는 평생을 함께 해야 되는데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좋게 해결 보도록 하자. 예상하지 못한 시모의 말에 저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저희 부부가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전원주택 생활을 같이 하자는 시모가 저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대충 둘러댄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시모는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듯 보였어요. 제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면 시댁 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쉽게 거절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과 의논을 하게 되었죠. 전원주택 생활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서로 가깝게 지내면 도움도 주고 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이득되는 부분이 많을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당신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에 좀 놀라기는 했었어. 나는 당신이 우리 엄마 말을 듣고 바로 결정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고민을 한다는 건 우리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면 왜 고민을 하는 건데?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이참에 우리 집 처분하고 동네 조용한 곳에서 전원주택 생활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걸? 나도 부모님이랑 함께 지내다가 당신이랑 아파트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나는 아파트보단 전원주택이 훨씬 좋은 것 같아. 아파트는 무슨 닭장도 아니고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 이 아파트 시세가 10억 정도라고 했으니까 외곽 쪽에 전원주택 짓고 살기에는 충분한 자금이 되잖아. 당신이 부담스럽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함께 지내면 이득이 더 많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시부모님이랑 전원주택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고. 남편도 시부모님과 같이 전원주택 생활을 하고 싶다면서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어요.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남편까지 원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 사실을 저 혼자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아 부모님께 제 상황을 설명해 드렸고 한참 동안 대화한 끝에 저희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마음이 편한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고 사소한 거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부모님의 행동들에 고마움이 컸던 저는 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집안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리게 된 선택이 옳았길 바라면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전원주택 생활을 하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잘한 결정이었다고 저에게 좋은 말을 아끼지 않으셨고 지금의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랬었는데 전원주택이 모두 지어지고 난 이후 제가 상상했던 그런 생활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점점 기분이 안 좋아졌고 시부모님과 남편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모였을 때 제가 가진 고민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시부모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시모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다르다고 결국 저에게 상처를 주셨어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충분히 알아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챙겨줄 수가 있겠니? 나도 사람이다. 살다 보면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으니까 잠깐 쉬고 싶었던 건데
이런 걸로 불만을 가지면 되겠니? 나도 너랑 약속한 거 당연히 지키고 싶지. 그런데 내가 나이가 몇이니? 그때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쉽게 설명했지만 집안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오히려 나는 네가 너무 야속하게 느껴진다. 저녁밥 안 차려준 게 그렇게 서운했어? 집안일 안 해줬다고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야 속이 편하니? 내일은 네가 원하는 대로 아침밥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해줄 테니까 이제 그만 말해라. 약속을 지켜야 속이 편하지? 어머님,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언제 집안일로 불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집 해드렸는데 삼시세끼 안 해줬다고 한마디 꺼낸 적도 없었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저희 집에 들어오실 때 연락 한 통이라도 주시던가 초인종 한 번만 누르셔도 되는 건데 바로 앞 건물이라고 아무 때나 비밀번호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저도 많이 당황스러워요. 서로의 사생활은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새벽 6시에 출근하는데 어머님이 새벽 3시나 4시에 들어오셔서 냉장고 뒤지시거나 갑자기 방문을 활짝 여셔서 저를 깨우시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급한 일 아니면 늦은 시간에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하고 편해서 그런 건데 그게 뭐 얼마나 신경 쓰인다고 사람 불편하게 만드니? 막상 필요한 게 있으니까 물어본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과 부딪히게 되니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살던 아파트를 처분해서 시부모님이 사시던 집 처분한 돈과 합쳐서 전원주택 2채를 지었는데 아무래도 한 채를 짓는 것보다 2채를 짓다 보니 평수는 좀 작아졌지만 그래도 둘이 살기엔 좋았고 시부모님도 만족하셔서 저도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에 당황스러웠었죠. 저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 결정한 일이었는데 저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더군요. 출근 시간이 1시간 정도 빨라지면서 저도 일찍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는데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안방문을 활짝 열면서 저를 깨우시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다 보니 제 신체 리듬도 완전히 깨지게 되었죠. 급한 일도 아니고 사소한 걸로 저를 깨우셔서 한번 잠이 깨면 날이 밝을 때까지 잠이 오지 않아 제 신경도 점점 예민해졌고 이런 문제로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놨는데 별일 아니라는 듯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시모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시부도 새벽에 들어오셔서 냉장고를 뒤지시거나 안방문을 두드리시면서 남편을 깨워 새벽에 술 한잔 하자고 저희 입장은 아예 생각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만이 안 쌓일 수 없었고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답답하기만 했었어요. 당신이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은 괜찮다고 하지만 내가 힘들다고 하잖아. 요즘 잠 한숨 잘 수가 없고 시부모님께서 언제 또 집에 들어오실지 몰라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고. 비밀번호를 바꾸면 가족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부터 내시는데 내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그냥 신경 쓰지 말라는 말로 마무리 지으면 끝나는 거야? 내가 전원주택 생활을 결정한 건 단순히 시부모님과 가까워지고 앞으로 당신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큰 결정을 했던 건데 요즘 들어 내가 내린 결정이 틀렸다는 걸 느끼고 있고
계속 후회를 하고 있다고. 우리 부모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당신이 좀 예민한 거 아니야? 나를 봐봐.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잖아. 아예 신경을 끄면 되잖아. 우리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든 말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면 안 돼? 당신이 아직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지. 나 봐봐. 아무렇지도 않잖아. 당신이랑 내가 같아? 아무리 가족처럼 생각하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며느리고 시부모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고.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나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 전원주택에서 생활하기 전에 내가 제일 고민했던 걸 당신도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나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 건데? 삼시세끼 밥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집안 청소를 시어머니께 부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 하루 일과가 끝이 나고 집에서 쉴 때만큼은 배려를 좀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당신이 자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예고도 없이 안방문을 활짝 열어서 당신을 깨우면 기분이 좋겠어? 다음날 새벽같이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 때문에 잠 다 깨버려서 그대로 회사에 출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 당신 기분은 어떨 것 같은데? 왜 말이 없어? 막상 입장을 바꿔놓고 보니까 할 말이 없어지니? 서로 지킬 것만 지켜주면 얼굴 붉힐 일도 없는데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 나를 전혀 이해해주지 않고 있잖아. 이게 배려인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이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어요.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 저 또한 실망을 하고 말았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시부모님의 예상치 못한 행동들이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점점 예민해지더군요. 더욱더 감정이 안 좋아지게 될까봐 최대한 빨리 모든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는데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시는 시부모님의 모습들이 저를 더욱더 서운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잠자리가 불편했는지 저도 모르게 눈이 떠졌길래 목이 말라 주방으로 나왔는데 제 드레스룸이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분명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집안 전체를 소등했었는데 드레스룸에 불이 켜져 있어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누군가 드레스룸 안에 들어갔는지 인기척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제 옷들 중에서 비싸 보이는 것들만 쇼핑백에 넣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제 옷을 쇼핑백에 넣으시고 계세요? 잠깐만 나와보세요. 가방까지 넣으셨네요?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새벽 4시예요. 제 물건을 허락도 없이 건드시면 어떡해요? 이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 지금 정말 많이 참고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아니. 어차피 돈도 많이 벌면서 이 정도는 가져가도 되잖아. 다 명품이니까 싸게 좀 팔면 사람들이 금방 사갈 텐데 이걸로 용돈 좀 벌면 안 되는 거니? 넉넉하게 드리잖아요. 그 사람이랑 제가 버는 돈으로 아버님, 어머님 용돈 챙겨드리는 게 부족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요. 당장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여보,
여보, 저기 베란다에서 좋은 물건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 꽤 비싼 게 팔릴 것 같지 않아? 골프채들도 명품인가 봐. 내가 봤을 때 몇백은 좋게 넘겠어. 아버님도 계셨어요? 정말 다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같이 살 수 없다고요. 더는 안 되겠네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저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이미 제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한 차례 비싼 물건들을 밖으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시댁 집안이 많이 부족하다는 건 알지만 용돈도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드리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쓰셨는지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셨고 좀 전의 상황에 대해 남편한테 전부 설명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남편은 오히려 시부모님을 두둔하면서 제가 잘못했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 놓았어요. 사람 착해 보이는 거 하나 보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집안이라도 결혼을 선택했던 건데 그날 처음으로 남편과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그랬어? 이게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야? 집에 조용히 들어오셔서 내 물건들을 함부로 가지고 가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걸 보고도 별일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야? 남의 물건을 훔쳐간 거나 다름없다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 글쎄, 나는 우리 부모님이 물건을 훔쳤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용돈이 부족하신데 돈을 더 달라고 하기에도 미안하시니까 나름 방법을 찾으신 거잖아. 두 분께서 한 달 생활하시는 돈이 많이 부족하세요? 용돈 좀 올려드리면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역시 내 아들이 눈치 하나는 빠르다니까. 한 달 생활하는 용돈이 둘이 합쳐 200만 원밖에 안 돼서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생활비 쓰고 모임 다니다 보면 딱 보름 안에 다 써버리더라. 계산해 보니까 넉넉하게는 아니더라도 한 달 용돈이 400 정도면 딱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 내가 아는 지인들이 부부 동반으로 울릉도 여행 좀 가자고 하는데 너희들한테 용돈 좀 달라고 얘기하기도 그래서 며느리 옷이랑 가방 중에 명품들만 골라서 싸게 처분하려고 했지. 그런데 며느리 너는 우리 마음도 모르고 어떻게 나를 도둑 취급할 수가 있니? 이참에 새로운 옷으로 채워 넣으면 되는 건데 이 새벽에 난리를 쳐야겠어?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면 되는 거지. 굳이 내 아들 앞에서 범죄자 취급을 해서 나한테 상처를 줘야 되겠니? 더러워서 안 가져갈 거고 내가 미안하다. 잘못한 것도 없는 제가 오히려 조금의 인정도 없는 며느리가 되어버렸고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시자 남편이 처음으로 저에게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어요. 처음 본 모습에 당황한 저는 할 말을 잃었고 결국 서운함에 눈물이 흐르고 말았지만 남편은 저를 위로해주지 않았죠. 눈물 흘리면 그걸로 끝이야? 당신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 해결하면 되는 건데 우리 부모님을 도둑으로 몰아가?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당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내가 왜 당신을 선택했는지 몰라?
배려심 많고 나를 많이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서 함께 살기로 결정한 거잖아. 우리 부모님이 오죽했으면 당신 물건에 손을 대셨겠어? 울릉도에 가고 싶으신데 용돈은 다 떨어졌고 또 돈을 달라고 하기에는 눈치 보이고 미안하시니까 밤에 몰래 옷을 챙기신 거잖아.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전혀 아프지 않았어? 지금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다고. 그 자리에서 용돈 드리겠다고 하면 좋게 끝날 일을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만 만들어서 상처까지 남겼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야? 당신이 우리 집안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그럼 시부모님 행동이 잘했다는 거야? 늦은 새벽에 집에 몰래 들어오셔서 허락도 없이 내 물건을 전부 털어가려 하시다가 나한테 걸린 건데 이게 그럼 잘하신 행동이냐고. 차라리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어떻게 이 상황에 당신은 내 편이 아닌 시부모님 편을 들어줄 수가 있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누가 잘못한 건지 얘기해봐. 그리고 내가 언제 당신 집안이 돈이 없다고 무시한 적 있어? 오히려 도와줬고 살던 집까지 처분하고 전원주택까지 지어드렸어. 세상 어디에 나 같은 여자가 있을 것 같아? 그만큼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거라고. 그런데 좀 전에 있었던 일들은 내 입장에서 말을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오늘 일로 당신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내 마음이 큰 상처로 남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볼 거야. 차라리 아파트에서 살았을 때가 나는 훨씬 좋았던 것 같아. 전원주택으로 옮기면 당신이랑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착각이었어. 당신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 우리 관계가 앞으로 좋아질지 아니면 더 나빠질지 고민하고 나중에 다시 대화하자.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 물건에 손을 댄 건 가족이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시부모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제 편이 아닌 시부모님 편에 서서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있었죠. 그날 이후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미래가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잠 한숨 못 자고 날이 밝아 지친 몸으로 출근을 했어요. 제대로 된 컨디션이 아닌 상태로 일을 하다 보니 너무 힘이 들었고 겨우 하루 일과를 마친 뒤 퇴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전원주택 생활을 하기 전에는 퇴근하는 게 즐거웠는데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부터 집으로 가는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또다시 안 좋은 일들이 펼쳐질 것 같아 걱정이 많았었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가다 보니 어느새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안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왔어요. 그리고 주방에서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밝은 얼굴로 반겨주시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의자를 빼주셨어요. 퇴근하고 오는 동안 제가 상상했던 건 또다시 남편과 얼굴을 붉히게 되는 장면들을 떠올렸는데 전혀 반대되는 장면이 연출이 돼서 많이 당황스러웠죠. 얼떨결에 자리에 앉았고 시모는 저에게 고생했다며 밥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으로 밥을 푸려고 하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시모의 충격 행동에 저는 몸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제 밥이
얼어있는 냉동밥인데 혹시 잘못 주신 거 아니에요? 숟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얼어 있어서요. 잘못 주신 거 맞는 거죠? 맞게 줬는데 입맛이 없니? 먹는 게 왜 이렇게 시원찮아?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니? 주는 대로 먹어라. 요즘 네가 열이 많은 것 같아? 시원하게 먹으라고 냉동밥 해준 거다.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며? 혈압 오르면 안 되니까 열 좀 식히게 냉동밥으로 먹어라. 그리고 이게 건강엔 더 좋대. 소화도 천천히 되니까 소식할 수 있잖아. 우리 집안이 부도가 났을 때는 밥이 먹기 힘들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서 식당에서 일할 때 남은 밥 있으면 싸가지고 와서 냉동실에 쟁여놓고 먹었다. 그러니 너도 불만 가지지 말고 주는 대로 먹거라. 어제 일 때문에 아직까지 열이 올라와 있을 텐데 시원한 걸 먹어주면 얼마나 몸에 좋겠니?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랑 이 사람은 갓 지은 따뜻한 밥이고 저는 냉동밥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오늘 퇴근하고 집에 오는 동안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오늘만큼은 아무 일 없이 조용히 넘어갔으면 했다고요. 당신은 왜 그래? 우리 엄마가 다 생각해줘서 챙겨준 건데 정말 속 좁게 이럴 거야? 요즘 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것 같아. 신경 써준 거잖아. 그래? 그럼 이 냉동밥 당신이 먹어. 나는 이런 대접 받고 싶지 않으니까. 어머님, 저한테 상당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적당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최대한 감정 억누르고 있는 거고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서 노력하는데 어머님이 계속 저를 건드리고 있잖아요. 너는 눈치가 없는 거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겠어? 어제 그 난리가 있었는데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리고 집에 들어왔으면 뭐부터 줘야 되는 거야? 어제 울릉도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신경 써서 음식 준비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두둑하게 봉투를 챙겨줬어야지. 그냥 자리에 앉아서 따뜻한 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 내가 너를 외며느리로 받아들였는데 적지 않은 나이지만 그래도 가진 재산이 많고 능력도 있으니까 내 노후 보장이 될 것 같아 며느리로 받아들였는데 눈치 없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잔밥 먹고 싶지 않으면 그만 일어나라. 그러니까 용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진작에 봉투 준비해서 찔러줬으면 좀 좋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시부모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니? 우리가 얼마나 서운하겠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내 잘난 아들 너한테 줬는데 돌아오는 것도 없고 요즘 내가 너희들 이어준 거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냉전 한 푼 없이 저에게 장가 보내놓고 꼴에 시부모라고 많은 걸 바라는 모습이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는 평생 함께할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저는 남편한테 이혼을 통보했죠. 제 말에 시부모님께서 난리를 쳤지만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접혀버렸고 저는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되어 있던 2채의 전원주택을 즉각 헐값에 팔아 넘겨 버렸고 시부모께선
자신들의 돈도 들어갔는데 동의 없이 처분했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죠. 남편은 제가 생각 없이 행동하고 있는 거라며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길래 저도 남편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자신들의 돈을 달라며 저에게 달려들었고 심각한 상황에서 남편은 말리지도 않길래 더는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던 거 억누르고 있던 제 감정을 터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남편의 뺨에 수차례 손을 올렸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는 순간 제가 CCTV에 찍혀 있던 시부모님과 남편의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전원주택 특성상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는 말에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는데 남편과 시부모님이 제 드레스룸에 들어가서 금품들을 훔친 행동이 포착이 되었죠. 남편과 시부모님은 발뺌했지만 결국 경찰서에 연행이 된 이후 자신들의 짓을 자백했어요. 모든 게 바닥이었던 사람들은 욕심만 앞서서는 제가 가진 모든 걸 가져가려 했었고 결국 저는 그 사람들에게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현재 이혼을 하게 됐지만 시부모님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기론 본인들이 워낙 없이 살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금품들이 너무 화려하고 고가이다 보니 제어가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시부모와 남편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금품을 훔친 범죄로 몇 번 조사를 받은 과거 범죄 이력까지 있었습니다. 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지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몰랐던 부분들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거에 현재 많은 충격을 받은 상태예요. 부모님께서는 큰 사고가 없었던 게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십니다. 안 좋은 일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